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벌써 쌀쌀함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온풍기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1월 6일. 벌써 연말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올 한 해를 벌써부터 반성을 하게 되네요. 목표치에서 얼마나 이루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본 영상에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입찰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포인트가 될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하나가 있죠. 재개발지에서, 그러니까 이 경매 이전에 재개발지에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2017년도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년 재당첨 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면서 명의자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선수들은 개인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법인으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경매를 통해서 재개발지의 물건을 검토한다라고 본다면 5년 재당첨 제한은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된다. 레고팜TV에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충분하게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부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제가 서부권에서 거주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부권에 대해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쪽 이제 특히 서부권의 중심이 이 상암수색 구도심이 되겠고요.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큰 호재가 있어서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영업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게 이제 수색승산 뉴타운이고 인접에 북가자 입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 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보다 더 좋은 영상, 보다 더 알짜배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재개발 구역의 전체적인 사업 절차를 제가 표기해 놨어요. 이제 경매는 다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하면 재개발지 물건을 건들 때 앞쪽에서 이제 재개발지 물건 검토할 때 5년 재당첨 제한을 제가 얘기했지만 재건축 쪽으로 가는 순간에 규제가 더 많아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더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재개발 관련된 부분하고 경매하고만 이렇게 조합시키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재개발지에서 경매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더 조그만 틈새가 공매 시장도 있습니다. 정말 재개발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요, 대박 물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위험도 상존하고 있죠. 그 위험이 큰 위험은 아닌데 재개발에 대해서 훤히 알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뭐 경매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결론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역법을 쭉 흘러가서 뒤에 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죠.
처음에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는 목적은 조합 설립의 목적이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한 70%는 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양 신청을 받고 감정평가하고 관리처분하고 이주철거 착공하고 나면 일반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죠. 대략적으로 큰 흐름을 보여드렸고요. 재개발지에서 큰 두 축은 이 사업 시행 인가 단계하고요. 관리 처분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축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건축 허가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조합에 수용 재개발 신청권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개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조합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의 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리처분인데, 관리처분의 목적은, 관리처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면서 관리처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 못해요.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한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입니다. 짧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오묘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보통은 무슨 이제 정비구역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증산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수색 9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길게 나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어가 몇 개가 저 안에 있냐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4개의 단어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우리가 하는데요.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는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재건축도 정비사업을 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고요.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두 글자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법률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법률적인 단어들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빌라를 가지고 있다,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다 토지 등 소유자고요.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에 조합원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싫다고 해서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로 조합원이 됐잖아요. 그럼 그 조합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매매. 팔고 나가면 됩니다. 억울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세대로 매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합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분양신청이라고 하는 과정에서요. 분양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신청 마감일에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죠. 비조합원이죠.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합원을 남고요. 또 분양신청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또 조합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나중에 보통은 일반 분양 이후에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계약을 하겠죠. 그 본계약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청산자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합 정관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도정법에도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하고 한번 짠매 볼게요. 경매가 지금 제가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건들이 구역마다 절차는 다 다를 거니까 어느 정비구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걸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가능하면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말주변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통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이제 개발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느 구역이 됐든지 경매 물건이 출현할 수가 있죠. 그 물건은 기본 경매 지시 가지고서 물건 권리 분석하시고 현장 조사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재개발 관련돼 갖고 특별한 위험은 없어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하는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양 신청 마감일부터 이 부분 설명할게요. 분양 신청 마감일부터 그 재개발 사업이 이제 분양 신청 마감일로 인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철거 단계로 볼게요. 요 구간이죠. 분양 신청 마감일부터 철거 단계까지 이 상태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입찰자들이 조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 현금청산자냐 거기에 따라서 입찰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단순하죠. 조사할 것이. 네,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이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했고요. 관리처분부터 입주까지의 그러면 재개발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한 분담금을 결정한다고 그랬고요.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어떤 제1금융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금융권 선정해서 이주비 지급하면서 이주 과정이 진행되겠죠. 그 이주 과정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걸리겠죠. 이주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니면 이주가 뭐 70%, 80% 되고 나면 부분 철거도 시작할 수 있고요. 뭐 철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달 걸리지 않습니다. 뭐 두세 달이면 충분히 다 뽀개고 할 수 있으니까요.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나대리 상태로 바뀌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시공사는 착공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하고 분양가 협상을 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관리처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재개발에서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98%다 갔어요. 나머지는 그냥 공사하는 기간에 불과하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제3자를 대상으로서 일반 분양하겠죠. 일반 분양이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수 추첨하고 본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 떨어지기 뭐 1년 전이 됐든 6개월 전이 됐든 이제 근린 상가를 이제 분양하겠죠. 보통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상가 면적이 전체 면적이 한 20% 적게 남으면 1.5%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준공이 이루어지겠죠.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 당시 입주하면서 이제 당연히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다 내야죠. 그래야 열쇠를 받죠. 입주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제 대지권이 있죠. 건물은 내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분담금을 다 지급한 조합원이라면 내
주택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지만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대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지권을 정리하는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지권까지 다 정리를 해야만이 온전하게 이제 집합건물로 이제 등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조합은 해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전체적인 재개발 한 사이클이고, 이 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15년 세월 봐야 되죠. 길면 20년도 가는 거고요. 엄청 길죠? 이 재개발 처음부터 끝까지 두 바퀴는 못 돌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옮겨가기 전에는. 어쨌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의도하지 않게 재개발지에서 부동산 중개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많이 배우게 되네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입장을 볼까요? 분양 신청 전 단계는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일반 경매 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앞에서 봤죠? 분양 신청 마감일부터 건물 철거 완료까지는 이제 조합원이냐 현금 청산했느냐 두 가지만 구분 지으면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죠. 그리고 철거가 완료된 상태부터 동호수 추첨 전까지, 그러니까 저거 철거가 빠져 있네요. 네, 철거가 여기 있구나. 철거부터 동호수 추첨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이 이 영상의 목적이니까 얘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추첨부터 본계약 체결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입주시까지 볼까요? 입주시까지 여기까지, 아니면 대지권 정리하는 여기까지, 요 구간이 있죠. 만약에 요 구간에서 경매가 나온다면 그럼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대지권에 분담금을 냈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분담금을 같이 내는 거니까요. 그 권리 분석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경매 지식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동호수 추첨 후 본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청산자니까 그 부분만 확인을, 본계약을 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겠죠. 단순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부터 동호수 추첨까지, 철거 완료 여기서부터 동호수 추첨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재개발을 알면 단순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물건을 조사하실 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뜨거운 시장이죠. 그런데 그 어떤 입찰자 입장에서 가격 조사를 할 때는 내가 입찰을 보고자 하는 재개발 정비 구역 내에 어떤 프리미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정비구역 밖에 있는 주변에 연식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연식 고려해서 구역 밖에 아파트, 가능하면 새 아파트 위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세 조사도 같이 해서 어떤 가감할 부분 가감하고 이러면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면 부드럽겠죠. 합리적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거 단계부터 동호수 단계까지 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감정평가라고 하지만 그 감정평가를 조금 더 구분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그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물, 구옥에 대해서 건물을
평가하는 것을 종전자산이라고 해요. 종전자산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내가 받을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제 입주권이 되니까, 입주권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종후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정평가 단계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종전자산은 간단합니다. 그 사업시행인가 기준이 가격 시점이 드는 거고요. 그 당시를 가지고서 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종후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임의적으로 평가 못합니다. 조합에서 어떤 사업 비용을 추계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만이 원가 분석을 해. 종후자산이 얼마가 되려면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변 시세가 거래되는 게 분양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평가 단계에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경매로 접근할 때는 이 종전자산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종전자산이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철거 단계부터 동호 추첨까지 요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경매 물건이 출현을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 물건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실력에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포인트는 저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가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이 뭐 조그맣게 있다고 치자. 재개발지에서는 이렇게 물건들이 크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제가 거래했던 경우를 듣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이 기본적으로 땅을 깔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30년, 40년 된 어떤 건물이 있죠. 그게 이제 상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종전자산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종전자산을 평가하니까 이게 3억이 나왔어요. 제가 매매로 거래했던 물건의 그 내역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3억, 감정평가가 3억이 나왔는데, 이 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2억 한 7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3천만원, 0.3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정도 금액이 잡혔어요.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0% 비율을 뒀는데, 이것은 뭐 8%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대지와 건물 비율이 그렇습니다. 저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종전자산이에요. 그 감정평가 종전자산이 이제 관리처분 주민총회에 관리처분안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고, 관리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입주권으로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 종전자산을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 총회하기 한 달 전에 통보되는 것이 관리처분 개별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대지 이 경우라면 대지 가격 2억 7천, 건물 가격 3천만 원. 그래서 합이 3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건은 상가를 신청했어요. 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가를 갖다가 종후 가격이 5억이다. 종전 가격이 3억이다. 이러면 종후 가격 5억에서 종전 가격 3억,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이 분담금이죠. 예, 거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 경매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철거 이후에 경매가 실행이 되면요, 현황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사는 나대지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금액이 어떤 법원 100% 출발하는 법사가가 되겠죠? 그럼 그걸 놓고서 이제 사람들은 조사해서 입찰을 보겠지만, 저 건물분에 대해서 입찰자는 저 건물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뜨겁잖아요.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것이 3천만 원이지만 프리미엄을 안분해야죠. 대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하고 9대 1이니까 프리미엄도 안분해야죠. 안분해서만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런 게 없어요. 협상에서는요. 내 이익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저 물건을 만약에 나대지 상태로 감정이 됐으니까 저걸 경매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입주권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입주할 때 저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10%가 있잖아요. 입주권에 대해서 10%가. 상가를 분양 신청했다고 예를 들었으니까 저 상가 5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인데 내가 건물분이 3천만 원이니까 내가 2천만 원 분담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10분의 1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위험이라는 소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근데 이 건물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요, 등기되어 있지 않는 채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대지 2억 7천만 원의 평가를 한 저 부분은 토지 등기부가 있으니까 물권의 형태로 있고요. 근데 경매 나간 것은 물건만 나간 거예요. 저 채권 3천만 원은 경매가 안 나간 물건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쭉 가서 입주할 때, 나는 분담금 낼 테니까 3천만 원을, 내 거에 3천만 원이니까 나 분담금 2천만 원 낼 테니까 10% 내가 지분 행사 할 테니까 등기해줘. 이렇게 되면은 공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특이하죠? 그래서 철거에서부터 동원 추점까지 요 구간 내에 어떤 경매 물건이 출현하게 되면 지분의 개념으로 지분 경매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만약에 저 물건을 입찰을 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 경매 당하는 이 사람한테 가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 건물 평가 금액 3천만 원을 매수할 겁니다. 프리미엄 일정 부분 줘야죠. 프리미엄을 제시했는데, 높게 제시했는데도 저 건물을 가져올 수 없다면 저는 입찰 안 봅니다. 공동 등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10% 지분권자가 있어서. 지분 경매를 아시는 분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전체 비용에 어떤 사람, 낙찰받은 사람이 90%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10%가 있어요. 이 10%가 90%를 이겨먹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입찰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 건물분 3천만 원 플러스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해서 최저가에 들어갈 겁니다. 떨어지는 거 알면서.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건물분 10%에 대한 내 권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등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각 안 해요.
90% 가진 사람 입장에서 괴롭죠. 자기 돈 다 때려박아야 돼요. 대출 안 일어납니다. 10% 권리자가 난 분담금 2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대출 안 받겠다고 하면요, 대출 실행할 수도 없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대출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헐. 이런 부분이 위험이에요. 그 선수들은 그렇게 가겠죠? 건물 입찰하기 전에 건물분을 매수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낙찰을 볼 때는 바닥에 깔고 들어갑니다. 먹으면 대박 나는 거죠. 낙찰을 못 받아도 10%는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90%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다른 낙찰자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구간이 건물 철거 이후부터 동호수 추첨까지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입니다. 지분의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는 차익이 많이 벌어진다 생각하고서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좀 조그마한 물건을 예로 들었으니까는 느낌이 안 오시면 이걸 키우면 돼요. 이 상가 건물이 2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20억짜리인데 건물이 2억이고 토지 가격이 18억이다. 근데 이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2개와 상가를 신청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2억의 건물분을 가지고 있는,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억 가진 사람을 흔들어 보세요. 답 안 나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경매하는지 제가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재미난 영상 많이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구간마다 권리 분석, 물건 분석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영상은 재개발과 경매 두 가지만 조합했을 때 부분을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요.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이라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경매는 좀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그런 물건들을 만나서 잘 조합을 시키면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철거해서 동호 추첨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잘못 배팅 들어가면요, 선수들한테 엄청 시달림 당하고요, 다시 물건 뺏깁니다. 그것이 경매예요. 재개발 지역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요, 아주 좋은 현상, 재밌는 현상도 벌어질 거고요. 서울 시내에서 새롭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살짝 벌어질 거예요. 원리는 동일하게 갑니다. 제가 얘기한 구간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경매와 재개발 두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권리 분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등기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입찰 가격을 써내려면 구역 내에 프리미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주변 시장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회복 시장인지 상향 시장인지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사업 기간하고 그 부동산 시장하고도 검토를 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 항시 주기를 그리면서 출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하기가 더 재미있는 발전된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레고팜이었습니다.